더 베어, 돈과 공동체. 토요일 아침 9시마다 어린이 축구 교실에 아이를 데려다 준다. 대기실에 앉아 CCTV로 또래 애들 예닐곱이 공을 쫓아 우르르 몰려다니는 모습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아이들을 비추는 선명한 화질의 모니터 때문도, 차량 번호만 입력하면 알아서 주차 요금을 정산해주는 태블릿 PC 때문도 아니다. 축구 교실이라는 공간에 어떤 틈없음이 내겐 놀라웠다. 처음 그곳을 다니며 내가 염려한 건 수업을 마친 아이가 과연 집으로 순순히 돌아올지 여부였다. 60분 수업을 기다리는 일은 일도 아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아이가 친구들과 마음이 맞아 한두 시간 더 놀겠다고 버티면 어쩌나, 혹 누구랑 유독 친해져서 그쪽 부모와 내가 함께 점심을 먹으러 나가야 하는 사태가 생기면 어쩌나 싶어서 조마조마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생기기엔 부모도 아이도 틈이 없었다. 9시 클래스가 끝나기 20여 분 전부터 10시 클래스 아이들이 하나 둘 좁은 대기실을 채우기 시작했고, 앉을 자리가 모자라 어정쩡하게 서서 대기실 밖을 지키는 부모도 적지 않았다. 부모와 동행하지 않은 애들도 있었는데 축구교실이 운영하는 차량 시간에 맞추려면 클래스가 끝나자마자 그들도 쉴 틈 없이 움직여야 했다. 나 어릴 적에는 그곳이 운동을 배우는 체육관이든 공부시키는 학원이든 아이들이 모이는 곳이 돌아가는 모습은 지금과 많이 달랐다. 부모들은 원장에게 돈을 주고 어느 정도는 제 아이를 그곳에 아예 맡겼다. 학원은 무언가를 배우는 곳이면서도 아이들이 점유해 사용할 수 있는 전애들만의 공간이기도 했다. 그래서 수업을 시작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었지만 애들이 학원을 찾고 떠나는 시간은 일정하지 않았다. 벌써 몇십 년 전 풍경이라 무슨 조선시대 이야기를 꺼내는 것 같아 민망하지만 초등학교 시절 내가 다니던 학원은 말 그대로 우리 것이었다. 빈 교실은 물론이고 대형 프린터와 팩스, 그리고 작은 냉장고가 비치된 원장실마저 원하면 마음껏 드나들 수 있었다.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빼먹는 데는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내는 용기와 순발력이 필요하긴 했다. 그럼에도 일단 학원비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은 그 공간만큼은 온전히 자기 것으로 여겨도 좋았다. 우리는 아무 곳에나 앉아 거길 점령한 채 수다를 떨었고 과자를 꺼내 먹었으므로 3시에 시작하는 수학반 아이가 6시에 시작하는 영어반 아이와 빈 강의실에서 만나 노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 붉은 고기를 굽고 자르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 것만 빼면 거의 모든 게 좋았던 미국 드라마 더 베어는 전국에서 알아주는 천재 요리사가 화려한 생활을 뒤로 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죽은 형이 운영하던 식당을 살리려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로 요약할 수 있다. 주연을 맡은 제러미 앨런 화이트의 매력적인 타투와 얼굴은 말할 것도 없고 실패와 실수로 점철된 주변 인물들의 삶이 별다른 미화 없이도 각자 개성적인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점. 아니, 그 이전에 첫 화부터 시청자가 눈과 귀를 돌릴 수 없게 만드는 속도감 넘치는 화면 편집과 이야기 구성을 지닌 이 시리즈는 다소 허무하게 느껴지는 결말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 내가 만난 최고의 볼거리였다. 방금 허무하다고 말하기는 했어도 더 베어의 결말이 마냥 불만족스러운 건 아니었다. 모든 이가 커다란 테이블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는 마지막 씬이 결정적으로 강조하는 바, 드라마는 소박한 선의와 끈질긴 인연을 통해 유지되는 공동체를 시종일관 긍정적으로 그린다. 물론 그 공동체는 모두가 모두를 기꺼이 돕고 사랑하는 방식으로 묘사되지 않는다. 식당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는 당연히 돈에 의하여 돌아간다. 극중 거의 모든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돈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각각의 인물이 돈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판이하기에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진다. 더 베어는 공동체 유지에 돈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저 드라마는 돈만으로는 돌아가지 않는 것이 또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드라마의 결말은 모두가 음식을 나누는 식탁이라는 공동체의 상징과 함께 돈의 중요성을 동시에 강조하는 다소 판타지적인 서사를 결합해 둔다. 내가 초등학교 6학년부터 2년 넘게 다녔던 어느 보습학원. 당시엔 보습학원이란 말도 없었던 걸로 기억하지만 애서 겪은 일이다. 중학교 입학 직후였다. 집안 사정으로 한 달만 학원을 쉬게 되었다고 원장에게 말한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 잘 시간이 다 되어 초인종이 울렸다. 나랑 잘 놀아주던 수학 선생님이 찾아와 혹시 돈 때문이면 이번 달은 학원비 없이 그냥 나와도 된다고 했다. 사실 돈이 없어서가 맞았지만 어머니가 나서서 다른 이유라고 대충 둘러댔던 것으로 기억한다. 동네에서 막 자리 잡아가는 학원이 그나마 학교 성적을 괜찮게 유지하던 아이 하나를 잃는 것보다는 한 달 학원비 정도를 손해보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결국은 손익을 계산하고 마는 얄팍한 장사 속일지언정 굳이 그런 번거로운 방식으로 장사 속을 챙기는 학원이 요즘에 있을까 싶다. 가난한 신발이 어지럽게 놓인 아파트 현관에 서서 그 수학 선생님이 말한 건 돈이 상관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아마도 그때의 그는 우리 학원이 돈만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다정하게 말해준 것이리라. 다음 달에 내가 다시 학원으로 돌아가 나중에 그 동네를 떠나면서 학원을 그만두기 전까지 그곳은 한 번도 우리 공간이 아닌 적이 없었다. 이세계물 시종일관 해피엔딩. 개천에서 용나는 이야기에 우리가 실증을 느끼게 된 건 언제부터일까? 기업가, 운동선수, 가수나 배우들이 쇼 프로그램에 나와 어릴 적 자기가 얼마나 어렵게 살아났는지를 털어놓던 시대는 지나간 듯하다. 이제 대중이 그들로부터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여의고 동생 여럿을 혼자 키웠다는 구구절절한 사연이 아니라 본래 집안도 좋고 공부도 곧잘 해서 유학길에 오를 생각이었다는 식의 흠 없고 화려한 서사다. 우리 시대의 영웅은 자수성가로 삶의 밑바닥부터 기어 올라온 탓에 겸손하면서도 어딘지 독해 보이는 그런 인물이 아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건 넉넉한 부모 밑에서 구김살 없이 자랐기에 어디서나 당당한 태도와 눈빛이다. 2010년대 이후 일본 라이트 노벨과 이를 원작 삼는 애니메이션들이 말 그대로 쏟아내고 있는 소위 이세계물만큼 지금 대중의 욕망과 좌절을 적절히 반영하는 장르가 또 있을까 싶다. 이전 글을 통해 죽었다 살아났더니 다른 세계로 왔습니다 류의 서사라고 짧게 언급한 적이 있으나 이리 간략한 요약만 봐서는 이 세계물에 대한 폭발적인 호응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 세계물이 내세우는 건 단순히 다른 세계가 아니다. 이 장르의 작품들은 공통적으로 죽음과 환생이라는 극적인 사건을 거쳐 이 세계, 다른 세계에 도착한 어떤 인물이 환생 이전의 모든 기억과 새롭게 얻은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구성을 취한다. 즉, 전생 혹은 환생과 이를 계기로 주인공에게 주어지는 압도적인 조건이라는 설정이 이 세계물의 현재 인기를 떠받치는 두 가지 축이다. 죽음, 환생 코드는 라노벨이든 애니메이션이든 대개 극의 도입부에서 활용하는 설정이다. 먼저 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주인공을 죽인 후에 그를 아예 다른 세계로 데려와 영웅 서사를 만드는 편이
이야기를 짜는데 훨씬 유리하다. 중세를 배경으로 삼거나 대체 역사를 활용하려는 작가는 어찌되었든 현실 고증에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테지만 이 세계를 무대로 삼는 경우라면 작품 내부의 일관성 정도만 신경 쓰면 된다. 그렇지만 죽음, 환생 서사가 이 세계물을 진짜 이 세계물로 만들어주는 장르 문법으로까지 자리 잡은 까닭은 대중이 그러한 설정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를 소비해서이다. 특출한 재능도 가진 것도 없는 현실 속 인물이 성공과 행복을 손에 쥐게 되는 건 그가 죽어서야 가능한 일이라는 냉소는 후기 자본주의가 걷어차버린 계급 상승의 사다리로부터 미끄러진 이들이 엇비슷하게 품고 있는 보편 감정 같은 것이다. 죽은 후에 다른 세계의 부자로 태어나는 일보다 가난하게 태어난 이가 현생에서 부유한 삶을 누리는 일이 오히려 더한 판타지로 느껴지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전생에서 억울하게 살다 이 세계로 환생한 주인공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은 전능한 능력이다. 그가 설령 가난한 집 자식으로 태어났더라도 이제 그러한 조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갓난아이인 자신을 내려다보는 낯선 부모를 쳐다보며 이 세계에서의 미래를 궁리할 만큼 그는 앞으로 닥칠 거의 모든 위기에 대비되어 있다. 현대 문명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것만으로도 그는 그가 존재하는 세계 안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을 드러내며 지난 삶의 보상으로 안겨진 재능으로 인하여 그는 보통 6살이 되기 전부터 남들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간다. 하지만 라노벨과 애니메이션의 독자는 이미 알고 있는 바 실상 그의 내면은 텍스트 바깥에 존재하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는 독자인 우리처럼 한때 평범한 실패자였다. 그래서 주인공은 여러 압도적인 조건을 지녔으면서도 정말 우리처럼 어리숙하고 딱 우리처럼 고민한다. 이 세계물의 문법을 빌려 말해보자면 가령 지금 대중이 감정을 이입하는 인물은 대단한 재벌집에서 태어나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자라온, 그러니까 평범한 우리들의 경험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막내 아들이 아니다. 재벌가 막내로 태어났더라도 꼭 우리처럼 사고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한마디로 죽었다 살아난 그런 막내 아들이다. 과거로 돌아가 무얼 하고 싶은지 물으면 열의 9은 비트코인을 사겠다고 답하리라. 실제로 나 자신이 그렇게 천박하고 내가 아는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산다. 그런데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무엇보다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세월호 참사부터 맡겠다는 사람이 있더라는 얘기를 전해 듣고 내가 얼마나 놀라고 부끄러웠는지 모른다. 근래 애용하는 애니메이션 OTT 서비스 라프텔의 최근 시청 목록이 이 세계물로 가득한 걸 보면서 별다른 위기 없이 행복한 엔딩을 향하여 시종일관 달려나가는 판타지에 내가 얼마나 미쳐 있는지도 새삼 깨닫는다. 어디서 누구 만나면 글 쓰고 산다고 떠벌리는 나의 상상력이 고작 이렇다. 빈란드 사가 죽음에 관한 덜 나쁜 엔딩. 프로이트가 상실의 감정을 애도와 멜랑콜리, 우울로 구분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애도란 우리가 흔히 아는 상실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슬픔을 일컫는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자신이 믿던 이상적 가치가 소멸하였을 때 인간은 낙담하고 고통스러워한다. 그는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 뼈저리게 실감하면서 심지어 세계나 타자와의 관계를 단절하기도 한다. 프로이트는 이러한 애도의 감정을 리비도의 부유로 설명하였다. 어떤 대상에 집중되었던 욕망과 에너지, 리비도가 그 대상이 사라지자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게 되면서 주체는 살아갈 의욕과 목적을 잃는다. 여기까지만 보면 증상의 측면에서 애도는 멜랑콜리와 구별되지 않는다. 둘의 행태가 서로 다르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상실이라는 사건 이후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야 한다. 길고 긴 애도의 과정을 통과하는 자가 듣는 목소리는 이렇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슬프지만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 어찌되었든 너는 계속 살아야 한다. 어느 시점부터 상실을 경험한 주체는 점차 자신과 주변을 돌아본다. 그는 자신을 떠난 대상 외에도 자기가 감당해야 할 현실이 눈앞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현실로 돌아가라는 애도의 목소리에 순응하는 일은 한때 사랑했던 대상에 대한 배신도, 그것에 대한 추억의 전적인 폐기도 아니라는 사실을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그 자신에게 설득시킬 수 있다. 이제 그의 리비도는 죽은 대상 혹은 그에게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무엇으로부터 잘 회수되어 또 다른 대상으로 옮겨갈 가능성을 획득한다. 하지만 멜랑콜리커가 듣는 목소리는 전혀 다르다. 특히 그에게 있어 가장 끔찍하고 견디기 힘든 목소리는 이것일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것은 결국 너의 탓이다.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속담만큼 애도와 멜랑콜리를 직관적으로 구별하는 데 유용한 말도 드물 것이다. 장례식은 망자의 죽음을 슬퍼하기 위한 의례이지만 동시에 죽은 자를 매장함으로써 산자와 죽은 자의 돌이킬 수 없는 경계를 확정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흔하게 사용하는 표현 그대로 장례라는 애도의 절차를 통하여 우리는 망자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떠나보낸다. 하지만 땅이 아니라 가슴속에 묻힌 망자는 산자와 산자의 현실로부터 제대로 분리되지 못한 채 삶과 겹쳐 존재하거나 수시로 삶에 출몰한다. 부모들이 죽은 자식이 머물던 침실에 손대지 못하는 건 이유가 있다. 집이 간직하는 망자의 저 텅 빈 공간은 부모의 내면이 지닌 공백의 알레고리다. 이처럼 부모는 제 일상과 육체를 자식이라는 유령이 돌아오는 황폐한 빈 공간으로 내버려 둔다. 그리고 이는 일종의 자기 처벌이기도 하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것은 결국 너의 탓이라는 목소리에 멜랑콜리커는 저항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적극적으로 동조한다. 자녀의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예시를 가져오긴 했으나 멜랑콜리가 꼭 부모 자식의 사이처럼 밀접한 관계를 전제해 나타나는 반응은 아니다. 멜랑콜리커와 애도하는 주체 사이의 차이는 사랑의 강도가 아니므로 자식이 죽으면 우울한 주체가 되고 부모가 죽으면 애도하는 수준에서 감정이 가라앉는다는 식의 논의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생판 모르는 타인의 비극으로 인해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멜랑콜리커는 애도를 불가능하게 하는 신경증에 사로잡힌 자이며 상실의 인과를 몽땅 자기 탓으로 돌리려는 그의 태도 속에는 자기 처벌에 대한 강박과 얼마간의 나르시시즘이 병증으로서 담겨 있다. 그치지 않는 애도를 통해 망자에 대한 애정과 추억을 간직하면 될 일이지 유령으로 출몰하는 망자를 위해 제 삶은 물론이고 주변까지 폐허로 만드는 행위를 진정한 슬픔으로 간주할 일이 아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으로 26권까지 국내 출간된 유키무라 마코토 만화 빈란드 사가는 대중적인 장편이 어떻게 작품 속 인물의 죽음을 애도하고 이를 서사에 활용하는지에 대한 적절한 전형을 보여준다.
만화의 줄거리는 10세기 바이킹들의 아메리카 대륙 개척기 정도로 요약된다. 노예도 폭력도 없는 나라를 세우겠다는 목표로 1010만고 끝에 빈란드를 밟은 주인공 일행은 그들이 정착할 거주지를 아르네이즈 마을이라고 부르기로 결정한다. 아르네이즈는 노예로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여성의 이름이다. 이를 계기로 주인공인 토르핀과 에이널이 빈란드 개척을 결심하게 된다는 점에서 아르네이즈의 죽음은 서사의 변곡점으로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하지만 아르네이즈 죽음과 관련해 나를 놀라게 만든 지점은 한 여성의 희생 서사가 클레이맥스에 동원되었다는 사실이 아니다. 여자가 죽어서 남자가 각성하는 이야기에 뭐가 새로울 것이 있겠는가. 내 눈길을 끈 것은 13권에서 죽은 아르네이즈가 26권에 이르러 재차 애도된다는 점이다. 한국어판 기준으로 13권과 26권은 근 10년이라는 시간차를 두고 있다. 그래서인지 26권에서 주인공 일행이 개척지 마을의 정중앙에 아르네이즈와 닮은 흉상을 설치한 후 애도를 표하는 장면을 보고도 나는 아르네이즈가 누구인지 바로 떠올리지 못했다. 만화의 두 주연 가운데 아르네이즈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에이널이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오래전 내가 읽은 그들의 비극을 간신히 떠올릴 수 있었다. 지금껏 수많은 만화에서 동고동락한 친구나 죽도록 사랑한 연인의 죽음에 미칠 듯 슬퍼하던 주인공이 바로 다음 날부터 아무렇지 않게 새로운 인물과 이벤트 앞에서 희희낙락하는 모습을 지겹게 보아온 나에게 작가 유키무라 마코토의 태도는 새삼 감동적이었다. 10년 전 아르네이즈는 노예 농장 근처에 매장되었으며 동시에 그를 사랑했던 에이널의 가슴에 묻혔다. 그럼에도 그의 죽음은 에이널과 토르핀의 삶을 폐허로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두 인물이 망자를 가슴에 품고도 씩씩하게 살아남았기에 먼 훗날 그들은 아르네이즈를 전혀 모르는 개척지 주민들에게까지 아르네이즈라는 의미를 전할 수 있었다. 나는 이런 방식이 죽음을 다루는 가장 나은 엔딩 중 하나라 믿는다. 그렇다면 죽은 자를 애도해야 할 산자가 자신을 폐허로 버려두는 멜랑콜리의 메커니즘이야말로 죽음에 관한 가장 나쁜 결말일지도 모른다.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나는 신이 아니다. 대체로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인다. 일부 거미나 사마귀의 생태에서 나타나는 종족 번식을 위한 짝짓기 이후 수컷이 암컷에게 먹히는 상황 따위를 인간은 받아들이지 못한다. 거미와 사마귀 수컷들이 자기 몸을 영양분으로 제공하는 행태는 한 개체의 죽음을 대가로 해당 개체의 유전자를 더 많이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진화론적으로 이득이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벌목에 속하는 개미와 벌도 종의 번영을 위해 기꺼이 자기를 희생한다. 가령 일벌들은 스스로 생식을 포기하고 평생 여왕벌의 번식을 도우며 산다. 이와 같은 진사회성 동물이 지닌 공동 육아의 습성은 자신과 혈연 관계에 있는 유전자를 더 많이 남길 수 있는 전략으로서 유용하다. 하지만 평범한 인간은 자기 생사를 진화론적 이득에 따라 결정하지 않는다. 나보다 뛰어난 형님의 유전자를 퍼뜨리겠다는 목표로 자기 생식 기능을 거세하고 조카들을 키우는 혈연 선택적 이타심을 지닌 인간이 존재할 리 없다. 곤충에 비해서는 물론이고 다른 포유류와 비교해서도 인간은 자기 생명보다 중요한 혈연의 범위를 상당히 좁게 설정하는 듯 보인다. 직관적으로 볼 때
인간에게 있어 그가 목숨을 버려서라도 보살피고자 하는 타자란 제 자식 정도일 것이다. 물론 현재에도 가문이나 종교가 지닌 상징성에 집착하는 어느 개인이 스스로 희생을 감수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그가 자기 욕망을 따른 결말이라기보다는 공동체의 욕망이 그에게 도착적으로 투사되어 나타난 결과에 가깝다. 결국 인간은 언제나 홀로 죽는다. 이처럼 죽음이 개인적이란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에 우리는 의식적으로나 본능적으로나 타인 여럿을 죽이더라도 결국 자기를 살리려 하지 그 역으로 행동하지는 못한다. 사람이 이 세상에 끝내 남기고 싶은 것은 유전자도 공동체도 아닌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다. 그래서 인간은 흥미롭다. 죽음이 개인적인 사건이라면 삶의 양상도 그만큼 개인적일 수밖에 없을 텐데 인간은 때로 낯선 타인을 살리겠다고 목숨을 내놓는다. 드물기는 하지만 유기견이나 야생동물을 구하려다 생명을 잃는 사람도 있다. 게다가 이런 이타적이며 동시에 극단적인 선택이 매번 긴 숙고의 결과물인 것도 아니다. 인간은 우연히 위기에 처한 타자를 발견하고 그 낯선 위험에 뛰어들며 때로는 나와 타인의 생명을 맞바꿀 용기를 이끌어낸다.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내가 방금 말한 타인 여럿을 버리더라도 결국 자기를 살리고 싶어 하는 흔한 인간이기에 위기에 처한 타인과 마주하기 직전까지도 철저히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을지 모른다. 흔히 의인으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 가운데 어느 정도 특별한 사람이지만 또한 말 그대로 어느 정도만 특별한 사람이기도 하다. 울고 소리치며 도움을 구하는 타자의 얼굴은 평범하게 이기적인 인간 내부에 존재하는 어떤 윤리성을 자극하는 것이다.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은 사이비 종교의 만행을 폭로하는 다큐멘터리 시리즈이다. 자극적일 수밖에 없는 주제를 다룬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JMS라는 단체의 수장 정명석과 피해자 여성의 녹취를 들려주는 1화 오프닝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논란도 있었다. 성폭행 상황에서의 음성 녹취, 피해자 여성들의 나체 영상과 비키니 사진, 피해 고발자인 젊은 여성의 우는 얼굴을 인터뷰 카메라가 클로즈업하는 방식에 관해서는 포르노적 연출이라는 비판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비판에 대고 심각한 사건이니만큼 방식 말고 메시지를 보라며 윽박지를 수만도 없는 일이다. 문화와 정치, 법률 등 모든 인간적인 것들은 그러한 선정적인 방식에 대한 고민을 통해 얻어낸 결과물이기도 하다. 연쇄살인범이나 아동 성폭행범을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겠다고 그들을 저작거리의 화형이나 거열형으로 죽이지 않는 까닭은 우리의 역사가 그러한 선정성을 보다 인간적인 방식으로 제어해 왔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나는 이 다큐멘터리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무엇이었다고 단언해 보려 한다. 일반의 선입견과는 달리 사실 모든 혁명적인 변화들을 포함해 심지어 실제 역사 속 혁명조차도 상당히 개인적이며 감정적인 원인으로 구성된다. 가까운 예로 4.19 혁명에 대한 여러 회고들이 증언하듯 그날의 혁명은 숭고한 목적을 의식화한 학생과 시민이 이루어낸 성과라고만은 보기 어렵다. 최루탄에 맞아 죽은 젊은이의 사진을 접한 시민들, 국가가 동원한 깡패에게 끌려가는 동기의 모습을 지켜본 대학생들, 그것도 아니면 시위 나가는 형을 막무가내 따라 나선 중고등 학생들이야말로 저 숭고한 혁명을 이루어낸 어설프고 감정적인 주체들이었다. 우리는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스펙터클의 선정성을 제어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의 선정적인 측면을 성실히 논의해야 한다. 하지만 또한 젊은 여성의 우는 얼굴을
화면 한가운데로 들이미는 저 감정적이고도 선정적인 방식 없이는 평범하게 이기적인 집단으로부터 윤리성을 끄집어낼 다른 방법은 딱히 없다고 봐도 옳을 것이다. 타자를 향한 윤리적 행위와 접속을 가능하게 만드는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 부르는 기적은 가장 선정적인 얼굴로 처음 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현실 속 좋은 결말이 전적으로 윤리적이었던 적은 없다. 저기 화면 속에 억울하게 죽고 부서진 타자들이 존재한다면 저들을 홀로 죽게 혹은 죽은 채로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 사회에 지금 필요한 좋은 결말이다.